다우스는 꿈속에서 다시 시추선 위에 서 있었다. 폭발이 시작되며 플랫폼이 흔들렸지만 모든 상황은 소리 없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저장 탱크가 터지며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고 검은 연기가 버섯 모양으로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충격파가 갑판을 휩쓸며 기계와 기둥들을 천천히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바다로 튕겨나갔다. 불길이 갑판을 집어삼키는 광경이 몽환적으로 펼쳐지며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우스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으며 날아오는 파편들은 마법처럼 그를 피해갔다. 그때 크레인 근처의 기름진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연기가 커튼처럼 걷히자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은 검은 머리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채 서로를 응시했다. 다우스는 그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가가려 해도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도 묘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다우스는 뉴번 강변의 호텔 방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시계는 1시간 넘게 잠들었음을 알려주었고 창밖의 해는 거의 저물어 방 안의 색조가 어두워져 있었다. 다우스는 TV 근처에 놓인 지갑과 열쇠를 발견하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정장 주머니와 가방 안을 급히 뒤졌다. 물건을 확인한 그는 곧장 지갑과 열쇠를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렌터카의 글로브 박스와 트렁크, 시트 사이와 바닥까지 구석구석 훑었지만 찾는 물건은 없었다. 그제야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편지를 읽고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을 때 마침 아만다의 어머니가 지나갔고 시선이 현관의 아만다에게 쏠리면서 편지를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작업대에 그대로 남아있을 편지를 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덕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테드와 에이비가 자신을 찾으려 온 마을을 뒤지고 있겠지만 다우스는 다시 오리엔탈로 향하는 다리를 건넜다. 한편 앨런 보너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타이드워터 안으로 들어섰다. 예상보다 손님이 적어 바에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뒤쪽 당구대에서는 한 커플이 현금을 세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주크박스와 텔레비전 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은 평소보다 아늑한 분위기였다. 캔디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머리를 묶은 채 발을 닦다가 수건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평소보다 꾸밈 없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예뻤기에 앨런은 그녀가 저녁 식사 제안을 받아줄지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변명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바에 앉아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캔디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확신이 든 앨런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발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만다는 듀크 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찬 내부를 다급하게 살폈다. 제러드와 프랭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절망적인 마음으로 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 거리에 노몬호수에 있던 린은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약속했다. 입구에 선 아만다는 제러드를 찾기 위해 시선을 옮기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방 끝에 서 있던 프랭크가 보였고 그는 생각보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아만다는 프랭크의 어깨 너머로 아들의 행방을 찾았지만 제로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프랭크가 곁에 다가오자
아만다는 제러드가 어디에 있는지, 프랭크는 괜찮은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쏟아내듯 물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프랭크는 아만다의 발을 이끌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프랭크는 제러드가 입원했다는 말을 전했다. 클럽에 있었던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의 말투는 여전히 꼬여 있었다. 그는 맨정신인 척하려 애썼지만 숨결과 땀에서는 시큼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프랭크는 상황을 잘 모르겠으며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사가 심장 조문의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만 전했다. 프랭크의 말에 불안감이 더 커진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프랭크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제러드가 괜찮을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고 답했다.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프랭크의 몸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말을 꺼냈다. 프랭크는 멍이 들고 작은 상처가 난 콧등을 만지며 코를 세게 부딪혔을 뿐이며 지혈이 되었으니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답했다. 그 순간 아만다는 프랭크의 말을 곱씹으며 듣는 것을 멈췄다. 다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첫째 아들인 제러드라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왔다. 배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프랭크의 모습조차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에게 곧장 다가갔다. 터져 나오려는 히스테리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간호사는 프랭크가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녀는 양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당장 답을 달라고 소리쳤다. 한편 아비는 캔디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차가 고장났다면 그녀가 어떻게 출근했는지, 왜 자신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겼다. 혹시 타이드워터 차량을 몰던 그 남자가 그녀를 태워다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그렇게 어리석을 리는 없지만 확실한 확인 방법이 있었다. 캔디의 작은 집은 어빈셋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 들러 차가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면 누군가 그녀를 태워다 주었는지 알 수 있을 터였다. 아비는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던져두고 테드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테드는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고 입맛도 없어 보였지만 상태가 조금은 나아진 듯했다. 어디로 가느냐는 테드의 물음에 아비는 무언가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다. 캔디의 집은 인적이 드문 거리 끝자락에 있었다. 알루미늄 외벽을 두른 낡은 단층 집이었고 주변에는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초라한 집이었지만 캔디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고 집을 아늑하게 꾸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진입로에 들어선 아비는 캔디의 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차를 고쳐서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집을 바라보던 아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위질감을 느꼈다. 한참 뒤에야 그는 무엇이 사라졌는지 깨달았다. 덤불 사이로 보이는 앞창가에 놓여있던 불상이 없었다. 어저 캔디가 행운의 상징이라며 아끼던 물건이었기에 갑자기 옮겼을 리가 없었다. 아비는 트럭에서 내려 테드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신호를 보낸 뒤 밖으로 나갔다. 무성한 덤불을 밀치고 현관으로 올라가 창문을 살핀 아비는 불상이 사라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안의 다른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사라진 불상만큼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아비는 집 주변을 돌며 창문 너머를 살폈으나 커튼에 가려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아비는 예전에 테드가 했던 것처럼 뒷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캔디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 시각 아만다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가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자레드가 이번에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가 알고 있다고 차분하게 답했다.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는 간호사의 다정한 말에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주변 상황이 눈앞에 보였지만 이곳에 왜 와 있는지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프랭크와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설명보다는 자레드를 직접 만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간절했다. 프랭크가 위로하려는 듯 등에 손을 얹자 아만다는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몸을 확 피했다. 애초에 자레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모두 프랭크의 탓이었다.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자레드는 집에 있거나 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교차로 근처에 갈 일도 병원에 실려 올 일도 없었을 터였다. 자레드는 그저 책임감 있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었다. 아만다는 프랭크를 쳐다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고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환자실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며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가 당직 간호사에게 다가가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만다 쪽을 가리켰다. 아만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몸이 굳은 채 의사의 표정에서 어떤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 아만다가 일어서자 프랭크도 뒤따라 일어났다. 밀스라는 이름의 의사는 두 사람에게 안내를 하며 이중문을 지나 다른 복도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고 밀스 의사가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다. 머리카락이 희끗한 부분이 섞여 있었지만 아만다가 보기에 그는 자신보다 젊은 사람이었다. 밀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자레드가 부서진 차문에 부딪혀 외상을 입었고 그 충격으로 심장 잡음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점은 분명했다. 검사 도중 자레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청색증 같은 증상과 함께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삼천판 파열이 의심된다며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인공심폐기를 사용 중이지만 수술동의서가 없으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말이 돌아왔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아만다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다. 밀스 의사가 아만다와 프랭크를 번갈아 쳐다보며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아만다는 의사가 프랭크의 숨결에서 술 냄새를 맡았음을 직감했고 남편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아만다는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으로 자신의 손 같지 않은 손을 움직여 조심스럽게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밀스 의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텅 빈 대기실이었다. 충격으로 머릿속이 멍해진 아만다는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만 반복했다. 이제 겨우 19살인 자레드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아만다는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지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캔디까지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밤이었다. 바 끝에 앉은 젊은 남자가 안달이 난 표정으로
캔디에게 말을 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손님은 너무 없어서 오늘 벌이로는 차에 기름을 채우기도 벅찰 것 같았다. 남자는 강아지처럼 밭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맥주 한 병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캔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병뚜껑을 따서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무언가 질문을 던지려던 찰나 입구 쪽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캔디는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문 쪽을 살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캔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은 머리의 사람은 이마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캔디가 자신의 말을 놓친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다시 물었다. 캔디는 한숨 섞인 말투로 아주 좋다고 대답했다. 그 맞은편 의자에는 프랭크가 초점 없는 눈으로 몸을 약간씩 흔들며 앉아 있었다. 아만다는 그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아만다는 두려움과 제러드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작은 느낌부터 유치원 첫날주라기 공원 도시락통에 샌드위치를 챙겨주고 머리를 빗겨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중학교 첫 댄스 파티를 앞두고 긴장하던 모습과 하지 말라는 당부에도 우유 팩제로 음료를 마시던 습관도 생각났다. 그러다 문득 들려오는 병원 소음에 정신이 들 때마다 현재 상황이 실감났고 다시금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수술이 자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전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의문이었다. 상황에 대한 쉬운 설명이 필요했지만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며 이제는 다 커버린 아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길 바랐다. 그 시각에 에이비는 캔디의 침실에 서서 굳게 남은 입술로 방안을 훑어보았다. 옷장과 서랍장은 물론 욕실 세면대 위까지 모두 비어 있었다. 캔디가 전화를 늦게 받은 이유는 짐을 싸느라 바빴기 때문이었고 전화를 받았을 때 떠날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에이비는 누구도 자신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혹시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자 그는 부서진 뒷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서둘러 트럭으로 향하며 지금 당장 타이드워터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캔디와 어린 아들이 오늘 밤 잊지 못할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